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 일본의 총무성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행안부랑 같더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하필 그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갔던, 그래서 안중근에게 사살되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고손자야. 왜 고손자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일본 정부는 기업 논리에 끼어들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나서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해 주려는 노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여간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그렇고 도대체 일본은 우리에게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이게 그러면 우리도 일본에게 뭔가 일본 국민들을 화나게 하거나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힘들게 했던 이게 무슨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었나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와 일본 역사를 저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와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빠뜨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오늘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거대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너 일본만 가지고 그래? 저 중국 가지고 얼마나 영상들 찍어 올렸습니까? 지금 일본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났으니 이때 일본과 우리 역사 얽혀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혹시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더라도 잘잘못은 여러분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무렵입니다. 당연히 당시 중국의 선진 문물이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께 일본으로 건너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도 야, 우리가 선진 문물을 너희 일본에게 전해 주었지 않냐? 예를 들어서 특히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 근초고왕 때 칠지도를 우리는 하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백제 근초고왕이 조공으로 칠지도를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근초고왕 때 아직기 왕이 건너가서 일본에 유학을 전파했고, 6세기 무령왕 때는 단양이 고안무가 들어가서 또 유학을 전파하고, 또 6세기 성왕 때, 무령왕 다음이 성왕이잖아요.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건너가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실제로 5층 목탑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5층 목탑 역시 우리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백제 가람 양식 막 이런 게 생겨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고구려도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담징에 호류사 금당벽화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구려 해자 스님이라든지 백제 해총 스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유명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일본을 선진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선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후진국 일본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시혜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치면 우리는 중국에게 하염없이 고마워해야 돼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 고대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임나일본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4세기 한반도 남부 지금의 가야 지역 그리고 전라도 일대를 지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솔직히 연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보면 저는 임나일본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영산강과 가야 지역에는 뭔가 기존의 신라와 혹은 백제와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상당한 지배층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나일본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한 건 4세기 말에 실제로 일본이 신라를 공격했고 광개토대왕이 오만의 철기병을 보내서 경주를 공격하고 있는 일본군을 몰아냈다는 기록은 완벽하게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 있음과 동시에 그를 증명하는 유물이 호명 그릇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고대 사회 백제와 일본과는 굉장히 관계가 깊었다. 그래서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할 당시쯤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서 그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와 일본이 백강 전투라는 전투까지 치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백제가 무너졌을 때 일본의 지배층들이 야, 우리 조상 무덤이 있는 곳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구나. 우리가 우리 조상에 참배할 수 없게 돼서 안타깝구나. 이런 인식이 조금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친했던 백제가 무너지고 나서 실제로 신라, 통일신라죠. 저도 통일신라라는 표현을 분명히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해되기 쉽게 삼국의 신라가 아닌 통일신라 때 보통 우리가 9에서 10세기 넘어갈 무렵의 신라 말기 상황, 진성여왕 때 신라의 해적들이 일본을 가서 노략질하고 약탈합니다. 이걸 신라구라고 합니다. 신라구가 일본을 약탈했다는 기록은 보통 일본 측 자료에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몇 번 안 돼요. 한 3번, 4번, 5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라 해적이 일본 열도를 침탈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고려로 건너갑니다. 고려로 건너가서는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2차례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몽연합군은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실제로 신풍 가미가제 때문에 여몽연합군의 2차례 일본 원정이 실패하지만 당시 일본의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였고 실제로 신풍이 아니었으면 전투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당시 몽골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고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반면에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당시 일본은 진짜 그 기저귀 차고 뛰어다니는 그 훈도시 차고 뛰어다니는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투력 차이는 게임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그 신풍 가미가제로 인해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내긴 했지만 여몽연합군에 대한 공포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 깜짝 놀래거나 할 때 무쿠리 고쿠리 우리로 치면 에비야 우리 에비야는 이비야 귀자 코비자 기베이고 코베인다 임진란때 그래서 에비야란 말이 나오는 거고 무쿠리는 몽골군을 이야기하고 고쿠리는 고려군을 이야기합니다. 무쿠리 고쿠리 몽골군 고려군 온다. 그래서 분명히 이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일본에게 더 압력을 가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건너갔던 건 이거는 우리의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우리 고려 말기에 일본의 왜구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뭐 남해안, 서해안, 내륙까지 그리고 당시 중국 동해안까지 특히 고려 말의 왜구는 침략의 수만 591번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라 말의 신라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라구가 기록이 4차례인가 나와요. 여러분 이 왜구로 인한 공포와 고통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 뭐 최영희 성계, 최무선, 정지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돼서 실제로 조선 초기에도 상당히 왜구의 침략이 있었습니다만 세종 1년에 태종 이방원의 의지로 쓰시마 섬을 정벌 이종무가 공격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쓰시마 섬 정벌은 솔직히 말하면 실패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종 때부터 나름 이제 개해 약조 이런 게 체결되면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래서 15세기는 조금 평화로웠습니다. 이 15세기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평화로웠던 건 태종 이방원의 압력. 그러니까 쓰시마섬 정벌이 실패했지만 너희들 진짜 조금만 더 왜구 가지고 우리 조선을 힘들게 하면 너희들 전부 다 까마귀 밥이 되도록 해버리겠다는 태종 이방원의 엄포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태종 이방원이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했던 군주다. 태종과 세종 이후에 정말 15세기 오랜 평화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개해약조 세종 때 체결하고 나서 나름 무역도 합니다. 근데 16세기 건너가가지고 삼포해란도 일어나고 을묘해변도 일어나고 이것도요 거의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아 얘네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일본하고 수교를 단절했다가 30년 만에 터져버린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솔직히 정근대 사회에 우리가 배 타고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일본 열도를 막 쓸고 다니면서 전쟁을 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도 솔직히 사실적으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당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던 일본이 어찌 우리 한반도 남부를 제대로 지배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전국시대 전쟁 경험이 있어가지고 임진왜란 때 대규모 20만 병력이 와가지고요. 이 7년 동안에 조선의 강토는 정말 이런 비극은 말도 그러니까 조선의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전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픔을 줬죠.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또 많은 포로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정유재한테 코, 귀 어마어마하게 베었고 그런 것들이 일본의 기무덤으로 현재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이렇게 침략자야라는 느낌과 더불어 분노감을 느끼고 또 이걸 그 과정에서 나라를 막아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고마움, 여러 조선의 장수들과 의병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다행히 토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반조선 정벌 세력이었던 조선 정벌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수 세력에게 무너지면서 에도 막부가 나오고 물론 우리는 병자호란 같은 또 다른 전쟁을 겪긴 합니다만 일본과는 한 200년간 사이가 아주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일본의 에도 막부가 사스마번과 조슈번 사조 동맹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면서 어찌 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조슈마번의 모리가몬과 사스마번의 시마즈 가문 이런 것들이 일본의 육군과 해군 중심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 구구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한반도를 침략이 오기 시작한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부터 우리는 일본에게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그 경제적 조약이 있어요. 조일통상장정이라고. 근데 우리가 관료들이 우리 조선의 관료들이 관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과 우리가 무역하면서 무관세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선진 공산품이 조선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수급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그걸 팔면서 일본은 우리 쌀을 싹 가져가다 보니까 실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부터 우리 조선 백성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상당히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쌀 수출을 금하겠다라고 방공령을 선포했다가 또 실패로 돌아가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모군란로 인해서 재물포지약을 체결하고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한성조약을 체결하면서 또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래저래 일본이 1894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취지로 군대를 올려서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동학군을 우금치에서 무참히 학살하고 그리고 강제로 갑오개혁을 출발시키고 그리고 다음 해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우리 국모 명성황후를 죽였고 그리고 나서 널전쟁 발발시키고 끝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1905년 을사늑약을 이야기합니다. 1907년 정미조약 체결해서 우리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9년 기후각서 체결해서 우리 사법권을 빼앗고 1910년에 우리 국가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국권 피탈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그 수탈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 토지의 40%를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조선의 자영농들이 소장농으로 다 몰락하게 됩니다. 생떼 같은 토지를 말도 안 되게 빼앗깁니다. 이거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이렇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분노감 때문에 만주 연해주로 건너가서 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910년 나라를 빼앗자마자 회사령,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임야, 조사령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뭔가 이득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일본이 다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조선의 자본가는 성장할 수 없고 조선에서 뭔가 이 조선이란 땅덩어리를 통해서 돈이 될 만한 것들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역시 쌀이 어마어마하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당시 조선인들 1인당 쌀 소비량은 또 엄청나게 감소당하게 되고 그 1920년대 넘어오기 전에 3.1운동 때는요. 우리 7,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만세운동하다가 10만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1920년대 우리 무장투쟁이 활기를 띠기도 했습니다만 간도 참변 일으켜서 몇만 명의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버렸죠. 그래서 간도에 있는 한인마을들은 거의 과부촌을 만들어 버렸고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자경단 조직해가지고 죽창으로 일본 말에 서툰 조선인들 6,000명 정도를 무자비하게 학살했죠. 물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는 거고 우리 역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고 이봉창이 일본의 외항을 죽이기 위해 폭탄을 투척했고 윤봉길이 상해 홍코우 공원에 가서 실제로 일본의 장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으며 그리고 우리 의열단들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고 김상옥은 진짜 일대 천의 싸움을 했고 날라다녔지 않습니까? 김상옥. 김지섭 일본 왕궁에 또 수류탄 투척했고 그 다음 나석준은 동양 착식 주식에 수류탄을 투척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화났을까? 이토 히로부미 죽였으니까 일본인들 막 분노했을까? 외형에게 수류탄 투척했으니까 막 우리에게 야만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 가서 소위 민족 말살 통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말, 우리 역사 공부 힘들어졌죠. 장시개명 당해야만 했죠. 이 민족 말살 통치와 더불어서 총동원령이 발표되면서 공출제로 모든 쌀, 모든 가축, 모든 금속 다 일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940년대 그 전쟁기에는요 시골 마을에서 꿀꿀 소리, 음매음매 소리가 안 들렸다니까요. 징용으로, 징병으로 여성 정신 근로대로 100만 명이 넘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나라를 우리 조선을 강탈하고 식민지배하면서 실제로 이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이걸 떠나서 이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수탈 역시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게 나라를 막 빼앗길 무렵에 1910년 무렵과 1945년 해방 직후에 국가 GDP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처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근데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는 곧 분단이 됩니다. 3년 후에. 근데 여러분 독일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고 패전당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쪼개졌듯이 일본이 쪼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찌 보면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른쪽 위로는 살림까지 차라리 그냥 소련이 가져갔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본은 분열되지 않고 분단되지 않았고 우리가 분단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들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분단을 획책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분단 시대를 사는 것도 솔직히 일본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때문이고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분단 획책. 그런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이 됐고 진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만 또 한국전쟁 때 와 배우 기지 역할을 하면서 군수기지 역할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우리 한국 경제를 살렸듯이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를 살리면서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의 발판을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민족상자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으로부터 마련합니다. 독도는 한일 의정서 때 바로 강탈해 가면서 그 시마네현 고시로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독도를 우리 땅으로 되찾지 못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우리 땅으로 간신히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잘했죠. 이승만 라인을 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었는데 박정희가 독도 밀약을 체결해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걸게끔 만들었고 그런 상태로 1965년 한일 수교하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배상금, 보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3억 달러를 받았고 이 3억 달러도 3천만 달러씩 10년 동안의 이자라든지 물가 상승률 계산 없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인가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실제로 어떤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일본이 빼앗아간 문화재 반환권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독도 역시 찍소리도 못했고 좀 우리가 많이 당했죠.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그리고 추후배상권 포기각서를 써버린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징용 문제 관련해서 일본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권냐에 따라서 일본 기업 편을 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린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경제 개발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 개발 노선을 뻔 따라가면서 따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일본에게 종속되어 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1965년 한일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6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 60년 동안에 대일 무역수지 흑자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에게 무역수지 적자죠. 형식적으로 고노 담화도 있었고 서로 화해하고 좋은 분위기로 가려고 했다가 그러나 일본의 극우 총리들은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또 위안부 관련 문제로
또 일본이 많은 기업들이 돈을 써가면서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장학금을 줘가면서 한국의 정신을 어지럽히게 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뉴라이트의 선봉장들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한국을 기분 나쁘게 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로 굉장히 국민 감정이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졌고, 또 하나 이번에 야후라인 사태까지 이렇게 생겨가면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힘들게 했나요? 임진란처럼 우리가 일본 열도를 쳐들어가서 일본 인구 3분의 1을 죽이고 그 전쟁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35년간 식민 통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본을 식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수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 국모를 죽였지만 실제로 고종 역시 누가 뭐라 해도 일본이 독살했다는 설이 강합니다. 거의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외왕을 죽여본 적도 없고 일본의 외왕 부인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섬이 우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역사를 왜곡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기업 논리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분단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단시대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기를 가장 바란 나라가 저는 1등이 일본이고 2등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감정 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본란 나라 국익에 드러내놓고 공격적으로 침해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침해당했고 자존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전달했으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와 현재 행해지는 이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지 아니면 이런 분노감을 삭히고 일본과 좋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손을 잡고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 감정이 끝내 들어갔네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